오늘 영상은 조금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시계는 뭐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시계를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알고 있죠.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 대답은 10억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의 의도를 설명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상징물로 시계를 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패션 철학을 표현하는 디자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회사 스와치 그룹의 설립자 니콜라스 하이에크인데요. 그는 1970년대 제가 방금 제기한 시계 용도를 고민했던 사람이랍니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이 시절 스위스 시계 회사의 3분의 1 정도는 사라졌을 겁니다. 현재 스와치는 브레게, 브랑팡, 오메가, 라도, 론진 등 18개의 유명 시계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경쟁 시계 회사들도 시계 제작은 스와치를 통해서 하고 있답니다. 예컨대 태그 호이어를 비롯해서 바셜렁 컨스탄틴이나 피아제 같은 세계 최고급 시계들도 스와치 시계 공장에서 제작되죠. 자, 그럼 스위스 시계 산업의 구세주 니콜라스 하이에크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에크는 192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났는데요. 대학은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2살 때 스위스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스위스 쥐리히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죠. 기업 활동을 하기에 스위스가 훨씬 좋은 나라이니까 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레바논은 인종이나 종교적 갈등이 빈번하고 조그만 나라라서 그런지 하이에크 같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멕시코 최대 재벌인 카를로스 슬림의 부모도 레바논 사람이지요. 하이에크는 스위스 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보험사에서 계리인으로 잠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장인이 하던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장인 회사를 회생시키는 일을 맡게 됐죠. 그는 이 과업을 잘 해내면서 자신이 경영 컨설팅 분야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1963년 그의 나이 35살에 하이에크는 쥐리히에서 하이에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이후 약 20년 동안 그는 이 회사를 유럽을 대표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로 키운답니다. 여기서 잠깐 스위스 시계 산업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6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존 켈빈을 아실 텐데요. 켈빈은 구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자신의 개혁적인 사상을 지지하는 스위스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켈빈은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죄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보석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요. 갑자기 보석 세공 장인들이 밥을 굶게 된 것이죠. 하지만 켈빈은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용적인 도구로 봤기 때문에 시계를 갖고 다니는 것은 허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을 하던 스위스 사람들이 전부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참 역사라는 게 재미있죠. 종교개혁가 켈빈이 스위스를 시계 강국으로 만든 계기를 제공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켈빈은 시계를 실용적인 도구로 봤지만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은 원래 보석 세공을 하던 사람들이라 시계를 보석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10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죠. 스위스 시계는 이 시절부터 유럽 귀족 사회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다른 나라의 시계업자들은 군사용 타이밍 장치 개발에 동원돼서 장사를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스위스는 중립국가의 지위를 활용해서 소비자용 시계를 거의 독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답니다. 그 결과 1960년대 스위스는 세계 시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세계 시계 시장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일본의 세이코가 세계 최초의 쿼츠 시계 아스트론을 출시한 것이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쿼츠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스위스에서는 같은 사건을 쿼츠 위기라고 부른답니다. 쿼츠 시계는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에 비해서 시간도 잘 맞고 제조 비용 역시 현저히 낮은 혁명적인 기술이죠. 쿼츠 혁명으로 시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세이코, 시티즌, 카지오 등 일본과 홍콩의 시계 회사들은 중저가 시계 시장을 순식간에 석권하게 되죠. 반면에 스위스 시계업자들은 중저가 시장을 포기하고 점점 더 최고급 시계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었죠. 70년대 말이 되면서 스위스 시계의 수출 물량이 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1600개에 달했던 스위스 시계 제조업자 중에 1000개가 도산을 하게 되는데요. 스위스 시계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붕괴한 가장 큰 이유는 시계 제조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쿼츠 혁명이라는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1981년 최대 시계 제조업체였던 ASUAG와 SSIH 이 두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채권 은행들은 하이에크에게 이 두 회사의 회생 전략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답니다. 하이에크는 스위스 시계 산업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쿼츠 혁명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들도 저가 손목 시계를 판매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하이에크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소비자 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동일한 시계에 대해서 스위스 시계를 일본 시계에 비해서는 7 내지 10%, 홍콩 시계에 비해서는 20% 비싼 가격으로 살 용의가 있다는 조사 내용이었는데요. 즉 소비자는 스위스 시계의 명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있다고 하이에크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세계 시계 시장의 90% 이상의 물량이 중저가 시계가 차지하고 있으니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는 스위스 시계 산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답니다. 하지만 도산한 두 회사의 경영진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임금도 높고 저가 제품을 많이 팔면 고가 제품의 재살 깎아먹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의 진입은 좋지 않다는 반응이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 나라인 스위스의 명성과 스위스 시계 산업의 명성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이에크를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하이에크의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채권 은행단은 두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러자 하이에크는 자신이 두 회사 지분의 28%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전략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5년 두 회사는 하이에크의 제안에 따라 합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와치의 전신인 SMH가 탄생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이에크는 SMH의 회장 겸 CEO로 취임하지요. 하이에크는 지난 수백 년 숭고하게 지켜온 스위스 시계 산업의 유산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쿼츠 혁명으로 세계 시계 산업이 고가 시계에서 저가 시계로 이동했음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죠. 한 번 사면 평생 차고 다니는 고급 시계 대신에 저렴하고 차고 다니다가 실증 나면 버려버릴 수 있는 시계가 필요했죠. 하지만 중저가 시장에는 홍콩과 일본 시계업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색다른 전략이 필요했죠. 그렇게 탄생한 시계의 개념이 바로 패션 액세서리용 시계 스와치랍니다. 하이에크는 스와치 시계를 패션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일본과 홍콩의 저가 시계와 차별할 수 있었죠. 스와치의 가격은 $40로 그들과 비슷하게 책정했죠.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라는 이미지는 주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었죠. 한편 스와치는 패션의 일부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이 필요했는데요. 바닷가용 스와치, 사무실용 스와치, 운동 선수용 스와치, 저녁 파티용 스와치 등 수많은 스와치 디자인을 개발했답니다. 스와치는 패션 시즌에 맞춰서 매년 2번 약 70여 종의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와치의 성공은
아마도 마케팅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에크는 저가 시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총 제조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 돼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조 공정을 가능한 한 자동화하고 표준화된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시계 부속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요. 부품 제조에서 조립까지 첨단 로봇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스와치는 아시아 시계 제조업체들과 원가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스와치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거의 광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스와치는 수집품으로도 인기가 있었답니다. 예컨대 프랑스 예술가 크리스티앙 샤피롱이 디자인한 키키 피카소 한정판 스와치는 소도비 경매에서 약 5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답니다. 1994년 스와치 그룹은 세계 시계 시장을 20% 점유하면서 세계 최대 시계 제조업체가 되었죠. 그리고 스와치의 혁신 덕택에 스위스는 세계 시계 시장의 54.7%를 점유하게 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이에크 덕택으로 다 죽어가던 스위스 시계 산업이 부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그는 스위스의 영웅이 되었죠. 1993년 스위스 언론사들은 스위스 시계의 자존심을 찾아준 하이에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답니다. 2010년 하이에크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은 약 5조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시계 단일 제품으로 이 정도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현재 스와치 그룹은 하이에크의 아들 닉 주니어가 CEO를 맡고 있고 그의 딸 나일라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하이에크가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자주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유럽 기업들의 최고 희소 자원은 최고 경영자의 혁신성이라는 말이 그것이랍니다. 하이에크는 이 희소 자원을 본인이 갖고 있던 최고 경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스와치를 통해서 세계 시계 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은 시계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라는 혁신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들은 시계는 지위를 상징하는 사치품으로 보고 있었던 시절에 일본과 홍콩의 시계 제조업자들은 시계를 시간을 보기 위한 필수품으로 간주하는 혁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80년대 하이에크는 시계를 패션의 일부로 다시 한번 재정의하면서 스위스 시계 산업의 영광을 다시 찾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